할머니 숨으세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절대 아무한테도 문 열지 마세요. 아니, 너 왜 이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이야, 대체? 제 말 잘 들으세요. 경찰이 와도 가스 점검이 와도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일단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놈들이 오늘 할머니를 노리고 움직여요. 저 소리. 저게 설마 그 사람들이니? 만일의 경우 망설이지 말고 뿌리세요. 75세 박복희 할머니의 평화롭던 일상이 한 젊은 택배기사의 다급한 귓속말과 함께 순식간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택배 상자와 함께 찾아오던 평범한 청년. 그는 왜 갑자기 살인적인 긴급 상황을 경고하는 걸까요? 택배기사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홀로 사는 노인을 노리는 이유. 도시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문 좀 빨리 열어주셔야 해요. 가스 새면 큰일 납니다. 문 뒤에 사기꾼들, 그리고 문 앞에 수호천사. 과연 박복희 할머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운명을 바꾼 택배기사와 한 노인의 가슴 뭉클한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조용한 주택가, 삼보 아파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젊은 택배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28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4년째 이 지역을 담당하며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물건을 배달해왔지요. 올해 75살인 복희 할머니는 작년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복희 할머니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지요. 자식들은 효심이 깊어서 자주 택배로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택배 상자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의 마음이 담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위안이었지요. 준호는 배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할머니의 외로운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준호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준호의 모습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고 배달을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곤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할머니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택배 상자가 아니라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할머니 집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기 조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준호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검은색 승합차와 그 차에서 내린 2명의 중년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동 입구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지요. 저 사람들이 3일 전부터 계속 이 아파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할머니 댁 현관문을 사진으로 찍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준호는 쇼핑백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초소형 CCTV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직접 구입한 겁니다. 현관문 바깥쪽에 설치하면 누가 오는지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건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사용하세요. 준호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문 보조 잠금 장치였습니다. 이건 도어락 외에 추가로 잠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준호는 즉시 현관문으로 가서 보조 잠금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와 나사로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벽면에 초소형 CCTV도 조심스럽게 부착했지요. 작업을 마친 후 준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복잡한 숫자로 변경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였지만 남들은 절대 추측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택배기사라고 해도 경찰이라고 해도 가스 점검원이라고 해도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진짜 경찰이나 공무원이면 먼저 전화로 연락이 올 겁니다. 복희 할머니는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준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걸까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할머니의 휴대전화에 저장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5분 안에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이해하셨죠? 복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준호는 아파트를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준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혼자 사는 칠순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기범들은 어머니의 명의로 범죄가 저질러졌으니 전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협박했지요. 겁에 질린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모두 사기범들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깨달은 직후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어머니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준호는 그때의 참담함과 죄책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어머니를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남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희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외로운 표정, 자식들을 기다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지요. 그래서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할머니의 집 주변을 순찰했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준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에 난색을 표했지만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아파트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눈을 떼지 않고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침 8시, 9시, 그리고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수상한 차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승합차는 아파트 정문이 아닌 후문 쪽에 은밀하게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지요. 준호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뛰쳐나가 아파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402호에서는 복희 할머니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동네 노인정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절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의 작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도시가스 점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정기 점검인데요. 잠깐만 문 열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복희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경고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스 점검원이라고 해도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점검요?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이번 주에 긴급 점검 공지가 나갔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 봅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있어서 이 동 전체를 점검하고 있어요. 금방 끝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복희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대고 보여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아, 신분증이 차에 두고 왔네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하지만 남자는 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고 곧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가스 누출 위험이 있다니까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다른 집은 다 협조하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복희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가스 점검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경고가 맞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 못 열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말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겁니다. 지금 문 열어요. 복희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복희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준 호신용 스프레이도 찾아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남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바꿔놓은 복잡한 비밀번호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누가 제 집 문을 부수려고 해요. 삼보 아파트 402호예요. 경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문은 절대 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계단을 전력으로 뛰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준호는 4층 복도에 도착했고 4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시가스 점검원이라고요?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회사 이름이 뭡니까? 남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일주일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것도 다 봤습니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층에서 경찰 2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자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앞에는 준호가, 뒤에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신고는 집안에 계신 할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택배기사인데 이 남자가 사기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문 여세요. 복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지켰어요. 경찰은 남자를 연행하고 동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도 체포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는 또 다른 사기범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 결과 이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갈취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추적 중이었지요. 준호의 신속한 대응과 복희 할머니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지요. 준호는 그 후로도 매일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택배 배달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이렇게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택배기사 이상의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취업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더래요. 어머니 명의로 범죄가 저질러졌으니 즉시 전 재산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협박했대요. 어머니는 겁에 질리셔서 그날 바로 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으신 돈 5억 원을 전부 송금해버리셨어요. 분식집을 3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급히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자주 찾아뵙고 이런 사기에 대해 미리 경고해드렸더라면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준호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준호는 복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혼자 계신 모습, 외로워하시는 모습,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시는 모습, 모든 게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지키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준호와 복희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이가 되었지요. 준호는 할머니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바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현관문에 무단 방문 판매 및 점검 사절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었고, 이웃들에게도 할머니를 부탁한다는 인사를 돌렸습니다. 복희 할머니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매주 밑반찬을 만들어 준호의 집으로 보내주었고, 준호가 혼자 키우는 어린 딸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걱정하고 기뻐했습니다. 준호에게는 9살짜리 딸 수아가 있었습니다. 수아의 엄마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택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희 할머니는 수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젊은 아버지.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안쓰러웠지요. 어느 날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수아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줄게요. 준호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아도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할 거예요. 다음 주말 준호는 딸 수아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아는 큰 눈을 깜빡이며 복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얼마나 예쁜지. 수아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수아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 떡볶이요. 할머니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옛날 떡볶이 만들어줄게. 엄청 맛있을 거야. 그날 오후 복희 할머니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고, 준호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복희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이후 수아는 복희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할머니는 수아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오래된 무릎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준호는 2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딸 수아였습니다. 수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요. 준호의 친척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었고 갑자기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미뤄야 하나 생각했지만 의사는 더 이상 미루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준호의 고민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2주든 한 달이든 상관없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남인가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아랑 같이 있으면 저도 좋아요. 외로움도 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가족인데.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수술날이 되었고 준호는 수아를 복희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수아는 작은 가방에 옷과 책을 넣어서 할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수아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쁜 이불과 베개, 그리고 수아가 좋아할 만한 인형들도 준비했지요. 수아는 방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아, 여기서 편하게 지내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그날부터 복희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수아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학교 앞에서 수아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수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해외로 떠난 후 혼자 지내는 날들은 너무나 외롭고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수아도 할머니와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와 단둘이 살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는데 할머니와 함께하니 그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복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이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 내가 진짜 내 손녀 같아. 수아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수아 정말 사랑해. 그날 밤 복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준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회복하는 동안 매일 할머니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복희 할머니도 매일 준호에게 수아의 근황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100점 맞았다는 것,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것,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다는 것. 준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자신의 딸을 친손녀처럼 아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빠르다며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수아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준호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복희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수아는 준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호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목발을 짚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복희 할머니는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우리가 남인가? 이제 우리는 가족 아닌가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복희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준호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수아는 할머니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아빠인 준호, 가운데에는 수아 자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복희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복희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래서 우리 셋을 그렸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복희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란다. 그날 밤 복희 할머니는 수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딸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당신과 수아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멀리 떠난 후
저는 매일매일이 외롭고 공허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수아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줄까 설레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딸을 재우고 나면 외로움에 울곤 했습니다. 제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수아에게 할머니가 생겼고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지내요. 수아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저도 당신들이 필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수아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여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준호 씨, 이쪽은 제 딸 수영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수영아, 이분이 엄마 말씀드렸던 준호 씨고 이 예쁜 아이가 수아란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진짜 가족 같은 분이세요.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멀리 있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준호 씨가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5사람은 복희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특유의 구수한 된장찌개, 보들보들한 두부조림, 아삭아삭한 배추겉절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셨지요. 식사 중에 수아는 수영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수영은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아야. 할머니를 잘 모시는 거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 복희 할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할머니 심부름도 잘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내 손녀 같아. 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생각하면서 자주 울었는데 지금은 매일 웃어요. 어머니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움을 잊었고 준호 씨 가족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된 것이지요. 식사를 마친 후 수영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복희 할머니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내 삶이 있는데 뭘.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준호 씨와 수아가 있으니까.
수영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복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축복을 받을 줄은 몰랐단다. 수영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준호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수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현금으로 살해를 하고 싶은데요. 준호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수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준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게 더 많아요. 할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시고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할머니는 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가 평생 모실 겁니다. 수영은 캐나다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준호 씨는 수아와 함께 복희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창밖에 눈을 보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눈사람 만들어요. 복희 할머니는 웃으며 두툼한 외투를 꺼냈습니다. 그래, 만들자. 할머니가 코트 입고 나갈게. 세 사람은 아파트 앞마당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큰 눈뭉치를 굴리고 수아가 작은 눈뭉치를 만들고 복희 할머니가 돌멩이와 나뭇가지로 눈사람의 얼굴을 꾸몄습니다. 눈사람이 완성되자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 눈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 모여 앉아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수아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는 수아와 함께 복희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반짝이는 전구와 예쁜 장식품들로 트리를 아름답게 꾸몄지요. 저녁에는 복희 할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샐러드. 성탄절 특별 메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열어보세요. 복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 겨울에 따뜻하게 하세요. 복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수아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할머니, 제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복희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수아. 할머니가 이 그림 소중하게 간직할게. 복희 할머니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손수 짠 목도리를, 수아에게는 예쁜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목도리를 받고 감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짜신 거예요? 그럼 내가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짰단다. 준호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트리 불빛 아래 둘러앉아 캐럴을 불렀습니다. 수아가 배운 캐럴을 선창하면 준호와 복희 할머니가 따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노랫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왔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복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수아. 우리 준호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혼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준호와 수아가 가득했으니까요. 할머니는 트리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준호와 수아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기를. 새해가 밝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째로 접어드는 해였습니다. 설날 아침 준호와 수아는 한복을 입고 복희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도 설빔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세배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희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할머니는 수아에게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도 세배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복희 할머니는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그날 오전 세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생기겠죠?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수아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항상 행복할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의 첫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 공원은 고요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게 벌써 4년 전이네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지. 준호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복희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지. 수아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복희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외롭고 무서웠던 그날 준호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준호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과 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여전히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수아는 단순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윷놀이를 했습니다. 수아는 신나게 윷을 던졌고 준호와 복희 할머니는 웃으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아는 아빠의 수상을 자랑스러워했고 복희 할머니는 준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상금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생활비로 쓰세요. 복희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희가 써. 준호는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한테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셨어요.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이건 제 진심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복희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지요. 준호는 그날 퇴근 후 바로 복희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복희 할머니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할머니 특제 김치찌개. 식탁 가득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 복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이라고.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순간에 이렇게 큰 빛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할머니를 보살피겠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는 집에 가봐야겠어요. 수아도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렴. 내일 아침에 또 보자. 준호와 수아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복희 할머니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준호는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할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택배기사가 아니라 물류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국수와 각종 전, 그리고 과일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디자인의 목걸이.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한테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셨어요.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이건 제 진심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복희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준호의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녁이면 수아의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말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축복을 받다니. 혈연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복희 할머니와 함께하면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딸 수아에게 할머니를 만들어준 것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수아는 복희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지혜, 인내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수아는 할머니로부터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외로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수아를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김없이 아침에 복희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택배를 배달하지 않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복희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아의 손을 잡고 복희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신이 나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퍼졌습니다. 수아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복희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수아. 손 씻고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껏 만든 반찬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준호 씨는 회사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아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고, 준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수아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었지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고 놀라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세 사람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복희 할머니와 수아,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수아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1살의 아름다운 숙녀가 된 수아는 여전히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할머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윤중로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10년 전에도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매년 봐도 질리지 않아. 준호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수아가 앞에서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수아야. 할머니가 너희들을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난 건 저희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수아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복희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너희는 내 진짜 아들이고 진짜 손녀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사기범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왔던 그날.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니? 그날 내가 없었다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머니를 지키면서 저도 구원받았어요. 제 친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아빠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였던 거예요. 복희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야. 준호는 회사에서의 일을, 수아는 대학에서의 일을, 복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고 놀라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만약 준호가 사기범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복희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만약 경찰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대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거실로 나와 두 사람과 함께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복희 할머니는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수영의 자녀들도 캐나다에서 왔고 동네 이웃들도 모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준호와 수아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며 복희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준호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사진이 아니라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그날 제가 어머니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외로움에서, 죄책감에서, 슬픔에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수아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 올림. 복희 할머니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도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평생 할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복희 할머니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세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그들을 지켜주는 선한 이웃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준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복희 할머니를 지켰고 복희 할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준호와 수아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범들로부터 어르신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디엔가 준호 같은 사람이 있고 복희 할머니 같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들이 서로를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어르신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건강하세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보시는 분들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순간에도 행복이 머물길 바랍니다.